2등이었던 정봉주 후보가 불과 2, 3일 만에 6위로 내려앉고 6위였던 전현희 후보가 2위로 올랐었어요. 야, 이런 역동성. 뭐 수십만, 뭐 거의 100만 넘는 그런 유권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격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네, 그 당심하고 민심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중정당으로 이제 네.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네, 네.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심, 민심이 지향하는 바를 정치인이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해석이나 네. 아니면 본인의 입장에서만 그거를 바라보려고 할 때 네. 어떤 판단과 심판을 받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정봉주 후보가 드라마틱하게 낙선을 하셨잖아요. 아주 처음엔 뭐 1위를 하냐 못하냐 이게 관심사였다가 네. 탈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역사에서 일종의 획이 그어지는구나. 그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네. 일들이 막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게 정봉주 후보의 그 구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울 남겨놓고는 친명으로 말하자면은 모객을 했다면은 이제 마지막 서울 앞두고는 갑자기 반명 모드로, 그러니까 적어도 반명 표를 자기가 싹쓸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한 분이 있었죠. 양문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양문석 의원은 굉장히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 뭐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시던데. 저희가 친구인데 서로 부끄러워하는 친구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정봉주 저 후보가 결국 수석이 될 거라고 그때 예측을 하길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문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친윤, 친국민의힘 이게 한 30% 될 거니까 이 표를 내가 다 먹는다면은 그 7명의 그 8명의 후보 중에서 그걸 내가 다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엎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론조사가 20%인가요? 25%인가요? 뭐 그 정도 비율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30%를 이제 본인이 먹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그 뭐 반전도 가능할 그런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니까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친여 국힘 지지 성향 사람들이 한 30%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정봉주를 지지한다면 그 표가 나한테 와서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또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뭐랄까 당내 기득권 세력이고 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토하는 정서가 있을 것이고 특히 뭐 호남 쪽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그쪽 표도 자기가 이제 쓸어 담는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옛날식 정치 판단이잖아요. 정치공학적인 주판할 정치, 낡은 정치. 그 진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정말로 옛날 정치. 근데 그것도 조언이랍시고 그 컨설팅 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정치 문법으로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잖아요. 그게 과거에 저 공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의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개성들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그 능력 발휘를 할 만한 분들 그런 라인업으로 짜여져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낙선하신 분들조차도 포함해서 보면 다 시쳇말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저는 그런 점들이 후보들의 장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그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어떤 자부심으로 모아지고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큰 날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캠페인 과정에서는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던가. 물론 득표 전략으로 그게 유효할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고 해왔던 분들이라서 네. 저는 그걸로 별로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길래 네. 저는 저거는 조금 이제는 그만하고 본인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쪽으로 뭔가 어필을 해갖고 득표를 해야 되겠다.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오판이죠. 아니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서울 남겨놓고 그동안 친명파리를 한 사람이 정봉주 후보예요. 맨 처음에. 아니 서울 빼놓고 나머지 다. 그럼 그때 정봉주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표 던진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거는. 사실 진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처음에 모아졌던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연민이 있었어요. 분명히. 계속 이상한 저걸로 해서 미끄러지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때 보면은 굉장히 앞장서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갈지언정 항상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부각이 어필이 됐었고 그다음에 일종의 어떤 부채감? 그렇죠. 부채감. 정봉주가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항상 그렇게 매번 이런저런 뭐 공작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현실 기득권 정치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으니 이번엔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 그동안에 내가 마음에 담아뒀으니 이번에 한번 밀어줄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간의 행보나 발언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대 다른 생각으로 뭐 당대표를 흔들거나 당내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가 모아져서 1위를 달렸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단순하다, 경박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있어도 그게 거꾸로 선명하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직진한다. 이런 이미지로 또 그게 미화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본인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남 흠잡아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선거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최고위원 후보분들도 그런 장점들이 다 있으셨으니까, 그게 더 부각되는 선거였으면 더 재밌었고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건데, 선거에 막상 나서는 분들은 이제 당선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득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득표 전략의 면에서 보더라도. 정봉주 후보가 세웠던 전략이라는 게 과연 뭔가, 전략이 있었던가, 그리고 전략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그간의 정치 천재 봉도사라고 했던 타이틀이 이제 완전히 무색해진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명 기조로 쭉 끝까지 갔다면은 5등 안에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었는데 이 양반이 수석에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삐끗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수석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을 목표로 했다라면은 그건 진짜 엄청난 오판을 한 것이고 그 왜 수석이 되려 했나 이런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은 사법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형을 살게 된다. 그럴 경우에 당이 비대위로 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 밭글의 형태로 돌았습니다. 정치판에서 늘 해왔던 분석이죠.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처럼만 하면은 그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정청래 의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전에 원내대표 하시던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이나 이럴 때도 늘 이제 대표 유고실을 노려서 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에 늘 있어왔던 얘기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정치권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사실은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도 유일한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민주당 지도부가 보면은 초재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앞선 순위를 받고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나름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3선, 4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순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면이 분명히 있던 것 같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도 한 16년 동안 지금 정치판을
떠나 있다가 2008년까지 국회의원 했어요. 예. 그 뒤로는 뭐 낭인이나 다름없었죠. 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만 봐서는 현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현역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복귀, 화려한 복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정봉주 의원이 1위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작은 비율의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됐었지만 네. 맨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4위였잖아요. 네. 저는 그때 김민석 의원이 4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쭉 김민석 의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쭉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네. 아예 그냥 대놓고 지지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김민석이 그러면서 쭉-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네. 어필하고 올라가는 것이 예. 말씀처럼 수석을 생각했던 정봉주 의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다. 아니 실제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 그래요? 노골적으로. 뭐 유세 과정에서도 얘기했나요? 아니 그 저기 본인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 취지가. 하면서 예. 그게 사실은 아니 김민석을 밀어주고 그래서 내가 좀 속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했다라는 투로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아 예.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패착이 됐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해서도 경솔한 일이지만 그것도 네. 박원석 의원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아니 가요. 그래놓고 뭐 부인도 안 하고 아니 예. 사실 저기 박원석하고 잘 얘기해서 야 이거는 내가 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와전됐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폭발한 거죠. 그것도 인정도 바로 인정한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그러게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아니 진짜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게 사실이냐라고 누가 문자 보냈더니 이재명을 비난하는 그 박원석 말을 믿느냐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그게 네. 캡처가 돼가지고 정말 모든 커뮤니티에 이렇게 뿌려지다시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네. 그때는 아니 내가 그 말을 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중간 동안 말 바뀐 거구나.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걸로 인식이 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뭐 사실 사람들이 화가 나지.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러게요. 좀 이번에 굉장히 내상을 크게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니 게다가 모르겠습니다. 또 본인에게 부채감을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부채감을 갖는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에 빚을 청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아니 이제 기반이 없어 기반이.